네, 이 장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경영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아주 학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 장을 조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경영학이란 경영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정도는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2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구성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2장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배워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경영학이 어떤 학문이고 어디에서 이제 유래되는지 정도만 알면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경영학은 어떤 학문인가? 그리고 실천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경영학이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이 너무 강하면은 인문학 쪽에 가깝거든요. 객관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통계를 통해서 어떤 응용이 되거나, 그죠? 이 실천이 되거나 뭔가 효과를 바로 이렇게 직감을 해야 되는데 현실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론이 나오면 이게 이제 사실 검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수치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경영학이 갖는 어떤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경영학을 배우는 이유에서 경제 시스템과 기업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자, 우리가 경영학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경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제한된 자원을 그러니까 희소성이죠. 이 제한된 희소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경영을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경영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이윤을 남겨야 되겠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경제학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은 부가 어떻게 창출되고 분배되는지에 대한 관한 예물 학문이다. 부가 뭐냐? 부란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뭔가 가치가 더 있게끔 하는 거죠. 창출되고 분배되어 그래서 그걸 나누는 그걸 경제학이라면 이 희소성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조직의 단체는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얼마나 계획, 조직지, 통제 잘하고 그 기능적인 마케팅, 재무, 인사, 그죠? 이게 잘 돌아가면서 결국은 성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이 경제학에서도 이 희소성을 고려해서 성과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자원이다. 생산 요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앞서 배웠지만 이게 물질적인 거 맞죠? 토지나 천연 자원, 또 노동, 인력이죠. 그 다음에 돈, 자본이죠. 재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넣었어요. 기업가 정신, 안트로프로너십을 넣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소개한 내용하고는 없는 내용이죠. 자원에서 결국은 이 기업가 정신이 요즘에 이 또 붐을 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4차 혁명 시대에 이 기업가 정신이 붐을 일고 있다. 왜 붐을 일고 있냐? 놓고 보면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우고 뭐 능력이 탁월한데 중요한 건 도전을 안 해요. 시도를 안 합니다. 리스크를 안 하려고 해요. 위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기업가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를 들어 쉽게 설명 본인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요. 그럼 나와서 무대에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실력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아예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때요? 사업을 아예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제 성장을 꾀오면서 급부상을 했는데요. 이 나라가 이렇게 급부상하고 GDP 대비 1인 그죠? 3만 불이 넘었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은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국민소득이 그죠?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배경에 결국은 안정적인 직업만 고수하면서 이 앞으로의 미래의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우리 젊은 층이 이 공대 쪽에 이런데 또 지원을 안 하고, 그죠? 이 안정적인 거, 오로지 공무원 또 공기업 이런 데 가서 그 고급 인력들이 머리를 써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아주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암울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우리 교육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뭔가 우리 교육에서 빠진 게 있다.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그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 이 기업가 정신은 리더십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없다. 이 모험심이 없다. 배짱이 없다. 이게 맞는 거죠. 리스크를 안지 않으려고 한다.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다 저축만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몸을 너무 살린다. 몸을 너무 아낀다 이거죠. 과감히 젊을 때는 도전하고 추진력 있게 위험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 유형을 보면 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시장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책에는 이게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계획 경제 안에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빼놨는데 이해 쉽게 결국은 자본주의 계획 경제가 이게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통으로 계획 경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혼합 경제 시스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같으면서도 사회주의 같고 그래서 혼합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아담 스미스의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처럼 공급자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가격이 결정되고 자율과 하락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부터 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 모든 것이 자유롭게 시장의 그 원리에 맞게끔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너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쉽게 데모하고 뭐 심심하면 데모할 겁니다. 데모하고 뭔가 자유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인권 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사형제도가 없어지면서 사형수도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사실 거의 있긴 한데 잘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형 무기징역밖에 더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본주의 체제까지는 좋다 이거죠. 하지만 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가 개입이 있어야지 방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정부 개입하면 공산주의고 또 거기서 뭐 너무 관리하다 보면 사회주의 되고 더 나아가서 무방비 상태의 방임주의가 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고 결국은 적절한 통제가 바로 혼합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 공급 사슬, 수요 사슬, 그죠? 이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자본주의는 결국은 부나 이 개인이 뭔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갑니다. 그죠? 부를 창출해서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생긴다는 겁니다. 가서 대충 그냥 시간 때우면 돈 나오는데 뭐 하려고? 뭐 애살 있게 그걸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내 것도 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어차피 그냥 배급제인데. 자, 그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국방이나 치안이나 공공인프라, 교육 등에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방임주의가 돼서 국가 정부 경제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도래되어서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경제는 말을 했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먼저 들면 정부가 주요 산업을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국민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정부 소유의 산업에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그렇진 않죠. 우리는 공기업 따로 있고 사기업이 많죠. 사회주의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공산주의가 이제 아닌데 사회주의. 그래서 중국하고 소련은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고 있고, 이제 북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김정은 체제가 오리지널 그죠? 김정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체제에 가다가 약간은 사회주의 느낌이 좀 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세금이 많고 세금 많이 걷죠. 또 많이 배급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나 동기 손실이 크다. 다 뺏어가죠. 그래서 프랑스, 스웨덴, 인도 사회주의 국가였던 사회주의 국가였던 많은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소련, 중국,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스웨덴, 인도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좀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공산주의 역시 쿠바 아직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데요. 여기는 뭡니까? 소유권이 없죠. 집권하에서 모든 걸 통솔하고 국가가 모든 가격을 결정하고 기업도 다 결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가격, 임금, 국가 결정에 재화, 생산, 소비가 모두 원하는 상품보다 국가가 필요한 것을 중점으로 무조건 만들다 보니까 북한에서 만드는 게 기껏 만드는 게 핵무기나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게 주요 업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체제가 더 우선이거든요. 국민들은 막 옥수수를 먹든지 말든지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죠? 자, 혼합경제 시스템입니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에 발생하나 일정 부분 정부와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 통신, 토지, 통신, 우리 한국도시공사, 통신,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걸 민간 기업에 만약에 의료보험 체계를 민간 기업에 맡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주사 하나 맞는 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또 못 맞는 사람은 그죠? 백신 못 맞는 사람도 뭡니까? 죽어요 그냥. 예. 자,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혼합 경제 시스템, 다른 말로 사회주의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이 가로 메꿔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이 부분을 명심하고 외워두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혼합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 정부가 무조건 개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또 기업이 또 독자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연계되어 가지고 자원시장, 제품시장 파는 거고 제품의 원료가 오는 거고 이 다 순환해서 엮여서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이 모든 영역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잘 소통하고 잘 이어가야만 지역사회 발전도 도모하고 그죠? 민간단체의 어떤 요구 조건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맞죠? 예. 그래서 경영학은 결국은 상식이 아닌 학문이다. 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학문으로 봤을 때 철학과 과학으로 나뉜다면 과학에 속합니다. 그죠? 과학 중에 어떤 과학이냐? 형식과학이냐? 경험과학이냐? 이 경영학은 경험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경험과학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학 논리보다는 그쪽이 좋고요. 딱딱한 느낌 들어서. 그 다음에 경험과학 안에서도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인데 저도 인문학으로 갈 뻔했지만 그 체계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 이렇게 그죠? 이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회과학인 이 경영학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으면서 응용 능력도 있고 또 실천이 되는 어떤 그 체계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중간적인 측면에서 이 경영학이 참 고도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과 철학을 비교한다면 현상이나 법칙을 연구하고 연구는 관찰과 실험, 분석을 한다면
이 뭡니까? 철학은 본질에 대한 연구입니다. 정답이 없을 수 있어요. 사고요.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면요. 반성하고 그다음에 직관에 의합니다. 그죠? 가정과 설 없이 정립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다. 그리고 뭐 체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가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일정한 가정이나 가설이 어떤 그 정립이 되는데 통일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이게 수치화되는데 이게 정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학문으로 봐주지 않는 경우가 이게 바로 과학이다. 이 과학과 이 이제 경영학이 연관되니까 경험과학이다. 인간의 실천적 경험을 사실로 살아가는 경험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그죠?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거다. 경험, 그죠? 형식은 역시 뭡니까? 논리, 수학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서 기초를 규율과 규칙을 정확하게 딱딱 만들어내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정답이 없는 답도 많은데 너무나 이 수능이 정답을 위주로 시험을 치는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물론 인문학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왜 사는지 써라 라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어서 정말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경험관 중에 자연과학도 아니고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연 발생적인 것 자연과학, 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의사작용에 의해서 그죠? 관계 생성의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경영학입니다. 인문학은 인간 사상, 문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기술인가 과학인가 이렇게 나왔을 때 과학이자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영에 대한 이야기는 관리가 개념은 과학 문명을 활용한다. 관리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 의식, 이념, 인간 행동에 관계되는 것이다. 자, 경영학을 연구하는 연구하는 태도는 맞죠? 과학이 아니라 기술로 이해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그래서 경영은 기술인가 과학인가 했는데 표현하면 경영은 과학이면서 기술이다. 이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다 경영학의 과학성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맞죠? 어떤 학문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성, 응용성이 필요한데, 그죠? 결국은 밝혀진 현상에 관한 이론을 모든 사람이 지식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개념이 객관성인데, 자, 이론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응용성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결국은 그 원하는 대로 어떤 통제가 됐냐, 통제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난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통념적인 어떤 직관을 통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이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로 들이댔을 때 이게 어떤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맞죠? 가설과 검증의 가설 수정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게 발전이죠. 과학의 발전이고 경영학은 학문이라도 일관성, 객관성, 응용성, 검증 가능성이 없으면 과학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경영학이 인문학에 좀 가깝기 때문에 공대에서 그 통계 처리하는 거와 인문학에서 그죠? 이 바탕을 배경으로 경영학에서 통계 처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객관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이론은 그죠? 실천은 뭐겠습니까? 이론 경영이고 경영에 대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영학이다. 실천 경영학이다. 경영학 현상의 그 한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용한 원리, 규칙, 방법 등을 절차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실천 이론 경영이다. 이론과 실천과학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경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영학은 참 폭이 넓게 모든 학문이 다 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합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법도 좀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부분들 경제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인문학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다 짬뽕으로 좀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이 나오면 그 현실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그걸 실행했을 때 검증되고 다시 또 이론이 정립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실물을 보느냐, 실물을 바탕으로 이론이 정립되느냐, 그거는 어디까지나 실천력에 달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를 쉽게 여러분에게 자 어떤 사례를 들고 이론을 만드는 거하고 이론을 들고 사례를 만드는 거하고 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경영학 논문을 서문으로 해서 이해한 바는 이 연역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증명하는 게 보통 논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납보다는 영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이게 이렇게 관찰을 해서 가설을 세우고 마무리 짓는 이런 자연현상, 이런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경영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 끝났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3주차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